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설 연휴 밤늦게까지 이어졌던 고속도로 정체가 오늘 오전부터 다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전 7시부터 귀경 행렬이 몰리며 다시 혼잡이 빚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길 정체는 오후 3시쯤 절정에 이르고 밤늦게야 풀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예상 교통량은 485만 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9만 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5만 대가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설 연휴는 닷새도 어느덧 막바지입니다.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고 유원지에는 연휴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설날 표적을 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 대합실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고향을 찾았다가 집으로 복귀하는 귀경객들입니다. 며칠 동안 만남을 뒤로하고 헤어져야 하는 시간. 기차 승차장에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열심히 살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화목하게 살으라고 하고 애들한테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철길을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기차.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고향의 정을 양손 가득 받아들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바쁜 걸음을 서두릅니다. 주말을 포함한 닷새 동안 설 연휴가 짧게 느껴지는 사람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합니다. 아기가 생기고 처음으로 고향인 대전에 다녀왔는데요. 부모님도 참 좋아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고 저희도 이제 연휴가 짧았으니까 일상으로 복귀해서 또 열심히 살고. 호수와 도심이 한눈에 들어오는 산 정상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설날 아침 조상께 일찍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과 함께 추억 쌓기에 나섰습니다. 차갑지만 신선한 겨울바람을 함께 맞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경치도 좋고 재미있고 바닥도 많이 잘 예쁘게 보이고. 오늘은 또 나이리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고 좋네요. 나오니까 너무 좋죠. 손녀딸 데리고 나오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게 느껴졌던 2026년 병원년 새해 연휴. 사람들은 가족들과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을 준비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이웃 사이 갈등을 자주 부르는 층간소음은 추석보다는 설 연휴에 집중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이라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을 가장 흔하게 부르는 원인입니다. 범죄로 이어지기까지 하는데 지난해 12월엔 40대 남성이 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제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 불을 질러 다수의 인명피해를 내고 본인도 숨진 60대 남성 역시 소음으로 이웃과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엔 지난 2023년부터 3년 동안 관련 상담 10만 건이 접수돼 매년 3만 건이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가족 친지가 모이는 연휴도 예외는 아닌데 추석보다는 설에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연휴 직후 일주일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을 비교해보면 설 이후엔 1,200건이 접수됐는데 연휴가 이틀 더 길었던 추석 이후 소음 관련 신고는 600여 건으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2024-25년 역시 설 연휴 이후 들어온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추석 연휴 이후에 1.8배, 1.2배 정도로 집계됩니다. 설 연휴는 추운 겨울철에 맞이하는 만큼 가족과 친지들이 바깥보다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심각한 물리적 갈등까지 빚어지는 상황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개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층간소음위원회가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설치돼 있고 조정에 따를 의무도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설 연휴 직전까지 민주당은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국민의힘은 친한계 숙청으로 치열한 집안 싸움을 벌였습니다. 명절 잠시 숨 고르게 들어갔을 뿐 연휴가 끝나면 다시 전쟁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닷새간 설 연휴를 앞둔 지난주 금요일, 여야는 극심한 내홍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을 임명했는데 곧장 당내 반발이 일었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이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철회 요구가 불거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특검 추천 논란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이 의원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 비호에 앞장선 당권파라는 점에서 명청 갈등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친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도 뇌관입니다. 공교롭게도 당권파 이름이 모두 빠지면서 반정청래 결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정략적인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3일의 금요일 또다시 친한계 숙청으로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게 부적절한 SNS 행위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철퇴를 내렸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6.3 지방선거 공천 업무에서 배제되는데 장동혁 지도부가 친한계에 공천권을 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앙윤리위원회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휴 이후 최고위에서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텐데 현재로선 징계는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 사유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는 기구입니다. 다른 정치적 고려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명청대전과 숙청정치라는 각각의 과제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정청래 장동혁 대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연휴 이후 전국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설 명절 당일까지 다주택자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을 선거 브로커에 비유하면서 연이틀 SNS 설전을 이어갔는데 민주당은 장 대표가 보유한 주택 6채를 정조준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모습이 참 애처롭고 우려스럽다며 마기몰이는 국민 배 아픔만 자극하는 하수 정치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서 표 좀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다면서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본인의 분당 재건축 로또는 왜 안 파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치적 물타기이자 국민 편가르기입니다. 대통령의 똘똘한 한 채에는 퇴임 후 돌아갈 집이라며 옹호하는 모습에서 공정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가 이틀 연속 장외 설전을 끌어가는 건 여권의 악재인 부동산을 명절 밥상에 올리는 동시에 내부 계파 갈등에 쏠린 시선을 대여투쟁으로 돌리려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무대응 전략을 택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 극복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초능까지 아껴 전력 질주를 하겠다고 정면 승부를 피한 겁니다. 대신 민주당이 벌떼 공격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올린 충남 보령집에 노모가 실제 살지 않는다는 제보가 쏟아진다며 본인 위기를 모면하려 가족까지 감성팔이에 동원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이른바 로또 아파트 공격에는 퇴임 뒤 돌아갈 곳이라는 답변을 이미 밝혔다며 장 대표나 주택을 6채 소유한 경위를 설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감성팔이와 국민의힘의 억지 두둔 6채 다주택의 진실부터 밝히십시오. 자신의 부동산 문제를 가리기 위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치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설날 당일 여야는 협치하겠다, 정쟁에 매몰되지 않겠다, 희망찬 새해 다짐을 내놨지만 역시나 공연불이 되는 모습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이 너무 비싸다며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했었죠.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정부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교복값 바로잡기에 나섭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가 고공행진에 허리가 휘는데 아이들 교복마저 고가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최근 교복 가격이 60만 원에 육박한다며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한 겁니다.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네요.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교복 가격들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복 가격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해마다 물가 상승 전망치를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1년 전보다 2.6% 올랐는데 올해는 동결됐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이 고시한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정합니다. 그런데도 교복값이 치솟는 건 체육복이나 생활복 등을 사실상 세트로 사야 하는 데다 교복 판매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3년 전 광주에 이어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도 여러 해 동안 입찰 짬짬이를 해온 대리점들이 줄줄이 발각됐습니다. 손해보고 다들 입찰을 하는 거라 이것이 단합을 해도 너무 이것이 적자가 많아요 지금. 서로 업자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에 정부가 교복값 적정성과 제도 점검에 나섭니다. 대통령 지적이 나온 지 8일 만인 오는 20일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모여 합동회의를 엽니다. 이렇게 본격 출범하는 관계부처 협의체에서는 교복 구매제도 전반을 살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찰 담합 조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자녀가 뒤처지지는 않을까라는 부모의 불안함과 압박감이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의 경쟁 압력은 주로 사교육 비용을 높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29조 2천억 원,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4만 2천 원 수준. KDI 연구 결과 사교육비는 입시와 취업 경쟁을 먼저 경험한 부모들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란 불안감에서 느끼는 경쟁 압박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 아동 패널 6,807개 표본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경쟁 압력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사교육 비용은 2.9% 늘어남이 확인됐습니다. 부모의 경쟁 압력은 자녀의 학업과 성공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15개 문항으로 측정됐습니다. 부모의 경쟁 압력이 자녀의 학원수나 사교육 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늘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즉 부모들의 경쟁 압력이 높을수록 사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대졸 이상 부모와 고소득 가구일수록 경쟁 압력과 사교육 비용의 관계는 더 밀접했습니다. 연구를 맡은 한성민 선임 연구위원은 사교육 문제가 개별 가정의 선택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 요인과 가구의 자원이 결합해 교육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2024년까지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버린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모의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KDI 연구는 제안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도 함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내일 선고는 지난 체포방해 재판 선고와 같이 생중계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윤 전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줬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도 종종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이유로 내세웠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내란 혐의 재판 최후 진술에서도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체제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 우리나라 많습니다.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셈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하였던 이른바 반국가 세력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누가 반국가 세력이었느냐는 법원의 주요한 판단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누가 반국가 세력이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대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 끝에 8차례 기소됐습니다. 이미 1심 선고가 나왔거나 마무리를 코앞에 둔 체포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이외에 나머지 6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모두 8개입니다.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곧 선고를 앞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체포방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벌써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있는데 향후 내란 전담 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재판들은 1심 선고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비공개로 한창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은 아직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검법에 따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 만큼 오는 6월에는 모든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지난해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버텼지만 경찰의 치밀한 고사작전과 인해 전술, 성동격서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은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물러났습니다. 밀고 당기는 몸싸움 끝에 1, 2차 저지선은 넘었지만 관저까지 200m 남짓 남기고 경호처의 인간띠에 가로막혔습니다. 한 차례 수성에 성공한 경호처는 곧바로 차벽을 더 두텁게 쌓고 원형 철조망과 쇠사슬까지 치며 관저를 요새화했고 경호처가 철조망을 새롭게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지자들은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이내 장벽을 쳤습니다. 눈비가 와도 밤새 자리를 지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층 더 까다로워진 두 번째 체포 작전은 역량 부족을 자인한 공수처 대신 경찰이 키를 잡았습니다. 우선 최대 걸림돌인 경호처를 와해하기 위해 수뇌부를 소환하며 하나하나 관저 밖으로 끌어냈고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베테랑 형사와 수사관 1,100여 명을 총동원한 인해 전술로
12일 만에 두 번째 체포작전을 단행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쯤 시위대의 공백을 틈타 관저 앞에 집결한 체포조는 1시간여 준비 뒤 영장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정문 앞을 막아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바리케이드를 열고 진입한 뒤에는 1차 저지선인 버스 차벽을 사다리로 넘고 철조망을 잘라내가며 2차 저지선을 지나 이전보다 손쉽게 관저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정문 진입에 성공한 즉시 관저 뒤편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 우회 작전도 펼쳤습니다. 경호처의 시선을 분산하는 성동격서를 노린 겁니다. 매봉산 등산로에서도 경찰 체포팀이 관저 진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면서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 관문 관저 초소에선 저항 의지가 꺾인 경호처를 지나쳐 무혈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영장 집행을 막으면 현행범 체포,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는 양면 전술도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두 번의 실패 없이 현직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YTN 부장원. 비상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당시 여당 원내 사령탑이었던 추경호 의원의 행적을 돌아봤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나라 곳간을 책임졌습니다. 만약에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은 경제장관들이 원팀이 되어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선수를 하나 더 쌓아올린 추 의원은 야당에 참패했던 22대 총선 직후 곧바로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108명이 똘똘 뭉쳐야 되겠다. 그 어떤 미사 여구도 108명의 이 단일 제도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특검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비상대권을 언급하던 시기입니다. 용산으로 가는 특검법을 온몸으로 저지하던 추 의원은 12월 3일 밤 10시 40분쯤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여의도로 출발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11시쯤에는 의원총회 장소가 당사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담을 넘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반대 메시지를 냈던 시간입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20분 정도 지났을 때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후 추 의원은 다시 국회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 소집을 지시합니다. 밤 11시 55분쯤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로 모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추 의원은 장소를 되레 당사로 바꿨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혼선이 생기자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는 정리해달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8명만 참여한 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됐습니다. 불참하게 된 것은 제 판단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은 뒤 비상계엄에 가담하기로 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한 차례 구속 위기는 넘겼지만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북한은 민족 명절인 설보다 5년 만에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 9차 노동당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딸 주애와 이른바 애민 행보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북한은 향후 5년간 새 국정 방향을 제시할 9차 노동당 대회 참가자들이 수도 평양에 집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는 모두 끝났고 평양역 앞에도 대회 선전물이 내걸렸는데 2월 16일 김정일 생일과 설까지 맞물려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로 향한 우리 민에게 더 큰 기쁨과 활력을 더해주는 속에 맞이하는 설명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시신이 있는 금수산 궁전을 찾는 대신 딸 주애와 평양 아파트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추진해온 5만 세대 주택 건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당 대회에서 더 큰 청사진을 예고했습니다. 보다 웅대한 비전과 창조의 목표가 명시될 것이며 우리 인민은 그 완벽한 실행에 가슴 벅찬 5년간을 또다시 못 견하게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 딸 주애는 신축 주택 입주자들을 직접 껴안고 축하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비중 있게 보도됐는데 후계 구도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의 주관을 갖고 또 스스로의 동선을 따라가는 것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 매체에서 러시아 파병군 유족을 위한 주택단지를 찾은 주애가 마치 김 위원장보다 앞에 선 듯한 장면도 여과 없이 노출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4대 세습을 위한 후계 내정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당장 주애가 이번 당대회에서 역할을 할지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노동당 입당은 18살이 지나야 가능해 공식 정치 행사에 서기엔 13살로 추정되는 나이가 걸림돌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2차 핵 협상에서 주요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핵 합의를 위한 과정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미 항모전단이 이란 인근에 배치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한때 폐쇄하고 군사훈련을 시행해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오만 정부를 사이에 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3시간 반 동안 간접 협상을 벌였습니다. 지난 6일 오만에서 협상을 재개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란 측 대표로 나선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논의했고 지난번보다 분위기가 더 건설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문서 초안을 작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종 핵 합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معنیش این نیست که ما به سرعت میتونیم به توافق برسیم ولی حداقل مسیر شروع شده. 협상 당일에도 양측 간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서 일대를 한때 폐쇄했습니다. 미국 핵항공모함은 이란에서 700km 떨어진 해역에 배치됐고 미군이 몇 주에 걸친 대이란 작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이 이란을 파괴하지 못할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맞섰습니다. قوی‌ترین ارتش دنیا ممکنه اونچنان گاهی سیلی بخوره که از جا نتوانه بلند شه. 미국과 이란은 각자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뒤 다음 회담 일정을 정할 예정인데 이 과정은 더 까다롭고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을 논의하는 3자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후 시작된 협상은 정치와 군사 분야로 나뉘어 5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18일까지 이틀간 계속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첫날 회의가 끝난 뒤 실질적인 사안들과 가능한 결정들의 이행 절차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에 가까운 한 소식통은 매우 긴장된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협상 시한을 오는 6월로 제시하고 양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러 핵 통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뉴스타트 조약이 결국 종료되면서 반세기 넘게 이어온 핵 억제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한계와 위상 추락이라는 벼랑 끝에 몰린 러시아가 역설적으로 비용이 싼 핵무기에 사활을 거는 위험한 도박에 나설 우려가 커졌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러시아에게 뉴스타트는 미국과 똑같은 숫자의 핵무기를 유지하며 초강대국 지위를 인정받게 해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조약이 종료되면서 압도적인 경제력을 가진 미국을 홀로 상대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여기다 민생 예산을 군비에 쏟아붓는 전시 경제 체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양적 경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This would open up the possibility of an unconstrained, dangerous three-way arms race, not just between the US and Russia, but also involving China, which is also increasing its smaller but still deadly nuclear arsenal.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러시아에 무제한 군비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제적 빈곤이 러시아를 더 위험한 핵 도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재래식 군사력 복구 대신 적은 비용으로 공포를 극대화하는 핵 비대칭 전략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약 만료로 감시의 눈길마저 사라진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핵을 언제든 실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In the absence of the negotiation for some kind of replacement for New START, we continue this los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sides on these critical strategic issues. 러시아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핵 동반자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핵은 강대국의 훈장이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일 수 있습니다. 통제불능의 시대를 맞은 핵무기가 다시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실질적인 공포가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메달을 노리고 있는 우리나라 여자 컬링 대표팀이 세계 랭킹 1위 스위스에 아쉽게 패하면서 공동 4위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초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스위스에 7대5로 졌습니다. 우리나라는 4승 3패가 되면서 스웨덴을 8대6으로 이긴 캐나다와 나란히 공동 4위가 됐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스웨덴은 6승 1패가 됐지만 4강 진출을 확정했고 우리나라는 남은 스웨덴과 캐나다전에서 최소한 한 경기 이상을 이겨야 4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의 멀티메달 도전이 폭설로 하루 뒤로 미뤄졌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에 열릴 예정이던 스노보드 여자 슬로프 스타일 결선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반에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선 3위의 성적으로 결선에 오른 우리나라의 유승은 선수는 올림픽 설상 종목 사상 최초의 멀티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최가온의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이 미국 NBC가 선정한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전반기 10대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NBC는 클로이 김의 올림픽 3연패를 막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선수가 최가온이었고 최가온과 클로이 김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NBC는 알파인 스키 여자 활강에서 우승한 미국의 브리지 존슨,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 신기록을 세운 노르웨이의 클레보, 브라질의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 주인공 브라탱 등도 10대 뉴스로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값진 메달 3개를 따냈지만 아직 기다리는 금메달 소식은 없습니다. 남은 종목은 여자 1500m와 남녀 계주까지 총 3종목인데 우리가 강한 장거리 종목이어서 금빛 피날레를 노리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이 수확한 메달은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입니다. 남자 1500m에서 황대현이 은메달, 남녀 1000m에서 임종원과 김길리가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메달 색깔과 관계없이 선수들이 쏟아부은 노력과 땀의 결실이지만 세계 최강을 자부해온 우리 쇼트트랙의 명성에는 걸맞지 않은 성적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금메달 5개 중 4개를 휩쓴 네덜란드의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은 종목은 여자 1500m와 남녀 계주까지 3종목입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캐나다와 이탈리아 등 라이벌 국가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지만 여자 1500m는 우리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종목입니다. 1000m를 치르면서 뭔가 자신감이 더 얻어서 계주도 더 잘 탈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 주 종목인 1500m도 더 높은 곳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신예 이정민과 이준서가 준결승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선보인 남자 계주와 마더니 최민정과 심석희가 힘을 합친 여자 계주 모두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재밌는 경기로 좋은 경기로 보답해드릴 테니까 한국에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여자 대표팀이 계주 결승에 먼저 나서고 토요일 새벽에는 남자 계주와 여자 1500m 결승이 이어집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우리 쇼트랙 대표팀이 대회 막판 금빛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마지막 승부에 나섭니다. 밀라노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산불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영농 부산물의 불법 소각인데요. 충북농업기술원이 농가를 찾아가서 부산물을 직접 파쇄해주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산불 예방은 물론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수확이 끝난 참깨대와 줄기를 파쇄기에 밀어넣습니다. 잘게 파쇄된 부산물은 밭에 골고루 뿌려집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입니다. 그동안 농가에서는 처리가 곤란한 부산물을 관행적으로 태워왔지만 이는 산불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파쇄된 영농부산물은 밭의 거름으로 활용되면서 자원을 순환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기계 조작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고령 농가들에게 이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 힘이 딸려서 못하는데 힘이 붙이는 걸 해주니까 우리로서는 엄청 좋은 거죠. 지원 대상은 산림과 가까운 농경지나 화재 우려 지역을 우선으로 고령, 여성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도착하기 전 하루 전에는 영농부산물을 각 농지에 2-3군데씩 모아서 놓아주시면 파쇄 지원단이 와서 효율적으로 파쇄를 신속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농가 부담도 줄여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강원도 최북단 철원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면 이 협곡에 특별한 길이 열리는데요. 기암절벽을 감상하며 무리를 걷는다고 해 이름 붙여진 한탄강 물윗길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늘어선 강원도 철원 한탄강. 강물이 얼어붙으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을 물 위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해 이름 붙여진 물윗길. 한겨울 나뭇잎이 지고 난 뒤라 협곡 모습이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양 옆으로 펼쳐진 주상절리 협곡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좀처럼 지루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사진 명소가 되고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한탄강 순담계곡부터 태봉대교까지 전체 8.55km 구간. 매년 10월 개장해 다음해 3월까지 운영되는데 동장군이 입김을 불어넣어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면 눈부신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물과 얼음, 커다란 바위를 넘나드는 역동적인 이색 트레킹 코스. 얼음 속으로 힘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에 귀가 즐겁고 대자연이 수십만 년에 걸쳐 빚은 주상절리에 눈은 더 즐겁습니다. 이 물 위에 만든 이 길이 너무 인상적이고요. 정말 좋았어요. 기분도 그렇고. 이게 우리는 말로만 듣던 것보다 와 보니까 실제로 또 틀려요. 기분이 너무 업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오면 딱 좋을 수 있는 게 이게 길이 가운데로 돼 있어서 양쪽을 천천히 다 보면서 오직 겨울에만 허락되는 얼음 트레킹.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이용요금은 10,000원. 요금을 내면 지역 사랑 상품권 5,000원을 돌려줍니다. 눈부신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한탄강 물 윗길이 탐방객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치솟는 기름값과 전기료 때문에 겨울철 제주시설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열을 활용해서 비용을 40% 가까이 줄여주는 히트펌프가 난방비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한겨울이지만 시설하우스 안 온도는 25도 안팎으로 따뜻합니다. 감귤나무마다 작고 푸른 열매가 자랍니다. 늦봄부터 출하하는 하우스 감귤은 겨울철 최저 온도를 18도 이상 유지해야 해 난방이 필수입니다. 최근 농가들은 기존 기름 보일러 대신 히트 펌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30-40%가량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귤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전기요금은 이미 한 거의 80% 가까이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요금도 줄이고 하기 위해 가지고는 히트펌프로 이렇게 전환을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트펌프는 주변의 열을 끌어와 옮기는 방식으로 같은 전기로도 서너 배 높은 연료율을 냅니다. 냉방 기능도 가능해 기후변화 대응에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의 설치 비용과 계속 오르는 농업용 전기요금은 부담입니다. 히트펌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설치했다고 해서 또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또 농가들은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기름 보일러 대비 난방비 절감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지원 없이는 확대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전력과 결합하는 방안이 주목받습니다. 시설하우스 지붕 위에 설치하는 비닐형 태양광 등 지원이 병행된다면 비용과 탄소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우리처럼 설을 쇠는 중국에선 춘절이 전통술 바이주 판매의 성수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이주의 고향 마오타이 마을에서 이젠 맥주를 빚어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이저우의 젖줄 적수화를 사이에 두고 산비탈을 따라 양조장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바이주의 수도를 자처하는 이곳 마오타이 마을엔 공기 중에 특유의 술 냄새가 가득합니다. 숨만 쉬고 있어도 취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공장 안에선 삽이나 빗자루를 든 장정들이 맨발로 찐 수수와 누룩을 섞느라 바쁩니다. 열을 식힌 원재료는 3m 깊이 구덩이에 묻어 한 달 동안 발효합니다. 이렇게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로 증류해 술을 내리는 게 중국 바이주의 특징입니다. 한 해 동안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데 이른바 12987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양조법이 같더라도 마오타이 마을의 물과 토양에서 빚지 않으면 맛이 달라집니다. 微生物在这个地方聚集，就我们真正的酱香烟酒，它不能离开这条河，不能离开茅台镇。 마지막 숙성 항아리에 담긴 술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간 시간의 풍미를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오타이주의 고향 구이저우에서 이런 전통의 바이주 말고 요즘엔 이른바 신삼종 지역 산업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체 신삼종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이라면 구이저우 신삼종은 맥주, 커피, 차입니다. 독하고 비싼 어른들의 바이주 대신 가볍고 다양한 젊은이들의 음료를 즐기는 풍속도의 변화입니다. 大家也是有点厌倦了酒类社交，但是现在年轻的趋势就是我们的奶茶店，然后比较喜欢一些新奇的东西。 당국의 반부패 단속과 오랜 경기 침체도 바이주 시대의 황혼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구이저우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달을 건너뛰고 화성으로 직행하겠다고 공언했던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180도 방향을 바꿔서 달 탐사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0년 안에 달에 자급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인류 문명의 두 번째 요람으로 화성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료가 부족한 달은 방해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성 탐사 계획을 연기하고 달 탐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무인 우주선을 보내는 걸 시작으로 10년 안에 달에 자체 성장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And we have spaceships going through space, big spaceships, with people going to other planets, going to the moon. 머스크가 생각을 바꾼 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집권 초만 해도 화성 탐사에 무게를 실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목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달 착륙선 사업자로 선정돼 나사로부터 개발 자금을 받는 머스크의 입장에선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We are in a race to the moon, in a race with China to the moon, and to have a base on the moon. 이런 방침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서면서 머스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달 착륙선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우주 관광 사업까지 중단했습니다. We are so proud that you've selected Blue Origin to showcase what the arsenal of freedom looks like in the space age. 화성 탐사의 기술적인 한계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머스크는 애초 올해 안에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성공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흑인 인권운동가로 대권에도 도전했던 제시 잭슨 목사가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현지 시간 17일 유족이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족은 성명에서 잭슨 목사의 부고를 알리며 아버지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전 세계에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 목소리 없는 이들을 섬기는 지도자였다고 추모했습니다. 잭슨 목사는 멘토였던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주도한 1960년대 격동적인 인권 운동 시절부터 미국 흑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 왔습니다. 2020년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 경찰의 가혹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도 맑고 큰 추위도 없어서 귀경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4도, 낮에는 6도로 이맘때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영남 지방은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영하 4.9도, 안동이 영하 2도, 대구가 0도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춘천이 8도, 대전도 8도, 대구 11도, 창원과 부산은 1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3월 하순에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네, 잠시 뒤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